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시모의 거짓 얼굴을 까발려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하고만 40대 구독자입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여자의 뻔뻔스런 낯짝을 계속 두고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길고 긴 이야기가 될 테지만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났어요. 모난 성격 없이 둥글둥글하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라 점점 호감이 생겨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5년을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제게 큰 소리를 내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그 다정함에 반해 제가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고 말았네요.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고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새삼 더 실감이 나네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저희 딸에게도 시부모님, 친정부모님께도 정말 깍듯이 잘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정말 멋지고 든든했어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다정한 성격을 갖게 된 바탕에는 시할머님의 영향이 컸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여의고 홀로 4남매를 키우신 시할머님은 자식들은 몰라도 손자들만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덕분에 손과 발은 여지껏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있고 동년배의 친후분들보다 주름살도 더 많으세요. 남편은 시할머님의 그런 희생 덕분에 자수성가하여 지금의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왔대요. 아버님도 그렇고 아버님 형제들도 모두 시할머님을 존경하고 깍듯하게 대하셨어요.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이라 가까운 동네에 옹기종기 터를 잡았대요. 저희 신혼집도 시할머니 댁에서 넉넉 잡아 차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곳이네요. 외동딸인데다가 친척도 없어서 외롭게 큰 저는 이런 끈끈한 가족관계가 무척 부러웠어요. 그래서 쉬는 날 시할머니 댁에서 가족 모임이라도 하면 남편보다 오히려 제가 신나서 준비를 했죠. 여보, 미안해. 모처럼 쉬는 날인데. 어머,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면서 별 걱정을 다 해요. 아니, 그렇게 말해주는 건 정말 고맙지만 그래도 가족 행사가 잦으면 피곤하지 않아?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오늘 갈비찜에다가 우렁된장국까지 준비하셨대잖아. 내가 할머님이 끓인 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래?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저는 남편의 등짝을 짝소리가 나게 때려주고 준비를 닥달했어요.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진이 옷이나 입혀줘요. 알았어. 그럴게. 그러면 남편은 어김없이 제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 감사 인사를 대신했어요. 사실 며느리로서 집안 행사를 챙기는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운을 내서 신나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다정한 남편과 따뜻하게 저희를 반겨주시는 시할머니 덕분이었어요. 아고, 우리 막내가 제일 먼저 왔네. 저희 남편이 집안의 막내라 시할머니께서 가장 아끼고 예뻐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도 덩달아 예쁨 받고 그랬죠 뭐. 시할머님 눈에는 저희가 아주 애기처럼 보였나 봐요. 만나 뵐 때마다 우리 막내 하면서 어찌나 아껴주시는지요. 저는 친가족, 외가족, 조부모님을 일찍 여위어서 할머니의 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주시는 정과는 또 다른 맛이 있다고나 할까요? 왜 우스갯소리로 할머니의 식구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유, 살이 쏙 빠졌네. 이것 좀 먹어봐라, 저것 좀 먹어봐라. 뭐 이런 거요. 그 무조건적이고 다 퍼주는 할머니의 정이 너무 좋았어요. 언제 찾아봬도 늘 고봉밥으로 환대를 해주시고요. 당신께서 드실 반찬보다 늘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놓으셨죠. 손자, 손녀들이 맛있게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시다면서요. 저는 친손녀처럼 유독 시할머니를 잘 따랐어요. 시할머니도 저를 유독 아껴주셨고요. 당신의 친손녀, 친손자들보다도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더 잘하게 되고 뭐 그랬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할머님과 별로 가깝지 않을 때의 일인데요. 이 일을 계기로 시할머님과 제가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남편이 지방으로 2박 3일 출장을 떠났는데 제가 몸살이 나는 바람에 엄청나게 아팠거든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또 막상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저 아프니까 집에 와서 수발 들어달라고 하기도 민망하고요. 해서 가만히 참고 버티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시할머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글쎄. 아가, 몸은 좀 괜찮니? 아, 할머님, 저 괜찮아요. 열이 좀 나긴 하는데 어제보다는 많이 나았어요. 오늘 푹 자고 일어나면 말끔하게 나을 것 같아요. 제 걱정돼서 전화 주신 거예요? 아유, 그럼. 막내한테 소식 듣자마자 전화한 거야. 어쩌다 그래 몸살이 났어. 시할머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시던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 네, 요 며칠 집 대청소하고 뭐하고 하느라 무리를 좀 했나 봐요. 그 무렵에 한참 가구 재배치다 뭐다 하면서 집에 있는 가구를 재배치해서 새로운 인테리어 느낌이 나게 꾸미는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결국은 삘이 받아버리는 바람에 남편하고 주말 내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가구를 드러낸 자리는 쓸고 닦고 하여튼 종일 힘을 써버린 거예요. 에구구 그랬니? 밥은 뭐 죽 같은 걸 먹어야 하려나? 사실 배는 무지하게 고팠는데 뭘 차려 먹기도 뭐하고 배달을 시켜 먹자니 부담스럽고 해서 쫄쫄 굶고 있었거든요. 진이야 어차피 학교에서 급식이다 석식이다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더 손 놓고 있었어요. 굳이 몸도 아픈데 저 혼자 먹을 걸 차리기도 애매해서요. 평소라면 안 그랬을 테지만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 어리광이 피우고 싶었는지 시할머니께 응석을 부리고 말았네요. 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배는 고픈데 기운이 없어서. 진이 아빠라도 있으면 같이 차려 먹는 건데. 걱정 마세요. 이따가 저녁에 진이 들어올 때 시장에서 죽이라도 좀 사가지고 오라고 하려고요. 그러자 시할머님은 혀를 쯔쯔 차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몸이 안 좋을 때일수록 밥을 잘 먹어야 돼. 결국 다 밥심이야. 잘 안 넘어가더라도 꼭꼭 씹어서 뭐라도 삼켜야 하는 거야. 그러곤 이렇게 덧붙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5분 뒤에 도착하니까 대충 옷 입고 죽 먹을 준비하고 있으렴. 알고 보니 시할머님께서는 죽을 포장해서 저희 집으로 오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의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나와서 일단 죽부터 포장을 했는데 혹시나 제가 자고 있거나 병원에 갔을까 봐서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한 마음에 수화기를 붙들고 펑펑 울어버렸네요. 얼마나 지났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현관에는 시할머님이 검은 봉지를 양손에 들고 서 계셨어요. 전화 끊고 오다가 귤이 맛있어 보여서 한 봉지 샀다. 막내랑 진이 같이 먹으렴. 하나 까먹어 보니까 달고 맛나더라. 할머니. 저는 팅팅 부은 눈으로 시할머님을 끌어안고 또다시 엉엉 울어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아가 그렇게 많이 서러웠어.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 시할머님은 그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죽도 나누어 먹고 귤도 까먹고 오래도록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할머님의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가는 친손녀 같은 손주며느리가 되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늘 제일 먼저 도착해서 시할머님 곁을 지켰죠. 물론 일이 없을 때도 자주 찾아뵙게 되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도 혼자서요. 시할머님은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같이 드라마도 봐주고 하는 제가 친구 같으셨나 봐요. 처음엔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는데 나중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얄미운 배역을 같이 욕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아유, 쟤는 왜 저렇게 밉상으로 나오니? 아, 전에는 차마니 예쁘게 나오더니만. 그러게요, 진짜. 이제는 얼굴 보기만 해도 느끼하고 밥맛이 다 떨어져요. 그렇게 평생 정정하실 것 같던 시할머님께도 결국 그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날 얼마나 울었던지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연세가 있으셔서 진행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대여섯 시간만 증세가 나타나겠지만 앞으로는 점차 심해지실 거예요. 마음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의사 선생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싶었어요. 저희 시할머님만 고쳐줄 수 있다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치매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저희는 서서히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간병은 현실이거든요. 얘야, 미안하다. 정신이 온전해지실 때면 시할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서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걸 잊어버렸는지 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살펴주셨어요. 그렇게 각별하다 보니 저는 당연히 저희 집에서 시할머님을 모셔야겠다고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할머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테니 다른 가족분들이 반대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가장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손주 며느리가 시할머니를 모시면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자식들은 뭐가 되겠니?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님을 모시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게 완고하게 말씀하시니 저도 더 고집을 피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틀린 말씀도 아니잖아요. 제게는 시할머님이지만 시아버님께는 어머니일 테니까요. 저는 대신 지금처럼 자주 찾아뵙게 해달라는 약조를 받아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요. 그것은 시아버님께서도 매우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날로 복사해 두신 현관키를 제게 주셨죠. 언제든 와서 시할머님의 말동무도 해드리고 병수발도 해드리고 하라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아버님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계절은 무심하게 몇 번 바뀌고 시할머님의 병세는 점차 깊어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신이 온전하실 때가 3, 4시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시할머님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특히 제게요. 유난히 저를 못 알아보셨거든요. 그렇게 각별한 저희 둘을 시어머님께서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몰랐죠. 시어머님께서 저와 시할머님 사이를 고깝게 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느 평범한 수요일 점심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시할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유부초밥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머님 댁에 들렸죠. 보통 그 시간에는 시할머님과 시어머님 두 분만 집에 계셨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고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어요. 혹여 낮잠에 드신 시할머님께서 일어나실까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시할머님께서 역정을 내시나 싶었어요. 증상이 심해지신 뒤로는 종종 그렇게 큰 소리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는 시할머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들으면 안 될 것을 들어버렸단 두려움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공포가 동시에 저를 엄습해왔어요. 저는 마룻바닥이 삐걱이지 않게 발끝을 세워 조심스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세영이가 뭐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는데요? 왜 걔만 편애하시는 건데요? 참네, 정신도 온전치 못한 양반이 맨날 세영이 이거 참나 어디 며느리는 서러워서 살겠어요, 예? 밥은 왜 안 드세요? 기껏 차려줬더니 왜 안 드시냔 말이에요. 시어머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릇을 숟가락으로 뜨는 신용을 하면서 시할머니 입에 가져다 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정신을 가다듬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허공에 숟가락질을 해대고 빈 숟가락을 입에 쑤셔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생각이 이어지질 않더군요. 다만 한 가지, 들키면 안 된다. 그저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든 가족이든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도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갔어요. 현관에 다다르자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어머님은 시할머님을 얼마나 괴롭혀왔던 걸까요? 지금이라도 뛰쳐들어가서 시어머님을 떼어놓고 싶었지만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해서 저는 현관문을 크게 여닫았어요. 그러자 시할머님의 방 쪽에서 황급히 그릇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씩씩하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어머님, 할머님, 저 왔어요. 세영이요. 시할머님의 방문을 열자 시어머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시할머님의 입을 냅킨으로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아주 우아하고 차분한 동작으로요. 그 모습만 봤더라면 누구라도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도 지금껏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렇지만 아까의 상황을 모두 목격한 이상 저는 시어머님의 가증스러운 연기가 소름 끼칠 뿐이었어요. 저 도시락을 좀 싸왔는데. 어머, 뭘 그런 걸 다 싸왔어? 뭔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유부초밥이니? 근데 어쩌지? 방금 식사하셨거든. 식사하셨으니까 그건 냉장고에 넣어놔. 이따가 저녁에 드릴게.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혹시 정말로 식사를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어요. 시할머님의 눈빛만 없었다면요. 시할머님은 제 쪽을, 아니 제가 싸운 도시락 쪽을 바라보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어머, 할머님 조금 모자라셨나 봐요. 제가 할머님 좋아하는 유부초밥 좀 싸왔는데 드릴까요? 말을 하면서 시어머님의 표정을 슬쩍 살폈어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오히려 무섭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수시로 시할머님을 뵈러 갔어요. 그리고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죠. 그제야 조금씩 시어머님의 표정 관리가 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세영아,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아니니? 피곤하고 힘들 텐데 나한테 좀 맡기지 그래.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말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쯤은 며느리가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사생활도 없이 놀러와서 기분이 좋지 않네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잠자코 사과를 드려야 했네요. 죄송해요. 시할머님이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까지 말하자 그제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24시간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간호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 얘? 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명백히 시할머님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 말이에요. 다만 시어머님도 제겐 집안어른이시고 또 남편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시기도 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죠. 일단 대단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만큼 시어머님이 집안에 가진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증거를 찾자였어요. 물론 여기가 시어머님 댁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24시간을 붙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찾긴 정말 어려웠어요. 조용히 다가가서 영상을 찍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들켰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더군요.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베이비 모니터 캠이었어요. 진이 어렸을 때 베이비캠 덕을 톡톡히 봤던 기억이 났거든요. 마음을 먹은 저는 일단 적당한 사이즈의 베이비캠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 몰래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아야 했고 매일 회수하고 할 수 없으니 와이파이를 통해 언제든 제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했고 또 증거를 들이밀어야 하기 때문에 녹화도 되어야 했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베이비캠을 구매하고 저는 증거를 잡을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죠.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가지고 시할머님을 찾아간 날이었어요. 어김없이 큰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저는 발소리를 죽여 몰래 다가갔죠. 어머님, 또 시작이시네요. 병수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내 팔자야. 괜히 그 인간이 입방증 떨어대는 바람에 이 놓친 내를 떠맡아 버렸네.
세영이 고고심 모신다고 했을 때 오냐 그러무나 하고 떠넘겼어야 됐는데 말은 쉽지 말은 쉬워. 누가 보면 천하의 대단한 효자납신 줄 알겠어. 뭐? 자식된 도리로서 모시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뭐 누가 모시는데 지금? 본인은 아무것도 하질 않으면서 나한테 다 떠넘겨놓고는. 그러다 방문이 벌컥 열려버린 거예요. 손에 컵과 쟁반을 들고 나오시던 시어머님과 몰래 까치발을 들고 걸어가던 저의 눈이 공중에서 마주쳐버렸고 그렇게 멈춰서서는 짧지 않은 침묵을 버텨야 했어요. 어우,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혹시 다 들었니? 시어머님도 민망한 듯 헛기침을 연신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됐어요. 제가 모실게요. 제가 모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이다 싶었어요. 증거는 못 잡았지만 현장에서 딱 걸려버렸잖아요. 제가 세게 나가자 시어머님께서는 살짝 움찔하시더군요. 제가 시할머님을 모시고 가면 분명 아버님께서는 사유를 꼬치꼬치 물으실 거고 그러다 보면 시할머님께 했던 막말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숨기고 싶으셨겠죠. 시어머님은 제 말에 몸찔하시더니만 잠시 숨을 고르시곤 말씀하셨어요. 아니, 세영아. 들어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네가 어떻게 생각할 줄은 알겠는데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오죽하면. 아유, 들어봐라. 너한테나 좋은 시할머니였지. 나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얼마나 시달렸는 줄 아니? 서름이란 서름은 다 겪고 뼈 빠지게 일하고. 응? 너희 시할머니 젊었을 시절엔 얼마나 예민하고 사람 못 살게 굴었는지 네가 아니? 속 터져. 내가 속 터져. 남편이란 작자는 내 속도 모르고 덜컥 모신다고 하질 않나. 그래놓고 나 몰라라. 밥 챙기고 용변 뒤치다꺼리하고 결국 다 내가 하잖아, 내가. 그러곤 본인의 가슴을 퍽퍽 치시는데 심경이 복잡하더라고요. 시할머님을 괴롭히는 걸 봤다지만 남편의 어머님이고 제겐 집안어른이시고 해서 마음 한켠에서는 막연히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구석도 있었나 봐요. 앞으로 더 괴롭히시지만 않으신다면 이대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들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가뜩이나 이렇게 아프신 분께.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은 못 보고 못 들은 척 할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네요. 한 발 물러서자 시어머니께서 반색을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세영아. 알았어. 나도 인간인데 당연히 조심해야지. 앞으로는 어머님께 그러지 않으마. 참, 어머님이 안 그래도 세영이 계속 찾았는데 얼른 들어가 봐.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시할머님이 누워 계신 방으로 향했어요. 가방 안쪽에서 베이비캠이 느껴졌지만 이걸 설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솔직히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괜히 못할 짓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될까 봐서 본능적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죠. 저렇게까지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인성을 제가 몰랐죠. 그렇게 오래 모셨으면서도요. 기대한 제가 바보였어요. 시어머님은 제게 시할머님을 괴롭혔단 사실을 들킨 뒤로 오히려 대놓고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시할머님을 뵈러 갈 때마다 저를 붙잡고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구절절 털어놓으시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시할머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끼니까요. 그렇다고 시집살이로 힘드셨다고 푸념하는 시어머님께 쓴소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세영아, 오늘은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내 참 기가 막혀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 30분은 내리 떠드셨어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 제가 아유,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할머님이 아프시니까 저희가 좀 이해해 드려야죠. 하면 그제야 못 이기시는 척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야지. 내가 참아야지. 에휴, 내 팔자야. 하고는 돌아서시는 거예요. 기가 막혔지만 제가 뭘 어쩌겠어요.
한숨만 푹 쉬고 돌아설 수밖에요. 그렇게 시할머님을 뵙고 한참을 곁을 지키다 슬슬 일어서려는데 시할머님이 제 팔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아가, 며느라가, 나 좀 살려다오. 시할머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님이 그날 이후로 얄밉게 제게 흉을 보긴 하셨지만 괴롭히시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시할머님께 여쭤보기로 했어요. 할머님,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님이 괴롭히세요? 할머님께서는 제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셨는지 자꾸만 횡설수설 딴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언뜻 보이는 팔뚝의 멍. 저는 혹시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시할머님의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멍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나요. 물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치매 환자시잖아요. 잠결에 잠투정을 험하게 부리셨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저기 오가다가 부딪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시어머님을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당장 뛰쳐나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눌렀어요. 대신 예전에 사놓았던 베이비캠을 드디어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죠. 일단 마음을 먹은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디다 설치해야 티가 나지 않을까. 그러다 눈에 들어온 곳이 책장이었어요. 책장 가장 위쪽에 두꺼운 책을 놓고 그 사이에 카메라를 몰래 숨겼어요. 나쁜 짓인 건 알지만은 어쩌겠어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베이비캠을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는 시어머니의 추악한 본 모습을 알게 되었네요. 집에 돌아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베이비캠이 연결된 어플을 켰어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적막한 방 안. 다행스럽게도 그곳에는 시할머님만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나갔을 때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지켜보면 되니 차라리 시어머님은 그냥 방치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더 이상 뭘 챙겨주지도 괴롭히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해달라고요. 제 기도가 통했는지 그날은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죠. 아니 어머님, 또 이러시네. 자꾸 저 나쁜 사람 만드실 거예요, 예? 캠을 켜놓고 집안일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이비캠에 달린 마이크에서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죠. 방금 전까지 낮잠 주무시는 걸 똑똑히 봤는데 저는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곤 화면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시어머님이 시할머님의 손목을 꽉 잡고 계셨어요. 시할머님은 손을 빼기 위해 애쓰고 계셨고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만은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음량을 키웠죠. 혹여나 시할머님께서 정말로 위험한 짓을 하셔서 시어머님이 막아선 걸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러게 저한테 잘하셨어야죠. 젊을 때 저 고생시킨 게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만든 국이 싱겁다면서 요리도 똑바로 못하는 애랑 결혼했다고 매번 투정 부리셨잖아요. 어때요? 이것도 싱거우신가요? 그럴 리가 없죠. 어머니 입맛에 맞추느라 소금을 5숟가락이나 넣었으니까요. 이젠 입에 맞으시죠? 반항하셔도 소용없어요. 얼른 드세요. 얼른요. 제가 앞으로 평생 어머님 입맛에 맞는 요리 해드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면 속의 시어머님은 분주하게 손을 놀려 반찬이며 찌개며 열심히 떠서 시할머님의 밥그릇에 떠올리더군요. 그러다 먹기 싫으시다고 너무 짜다고 투정을 부리면 그땐 손목을 꽉 잡고 입에 숟가락을 떠미는 식으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당장 채비를 해서 달려가기로 했어요. 도착하는 대로 남편이며 시아버님께며 다 말씀드려 시할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려는 작정이었어요. 마침 시어머님도 어딘가로 외출하시려는 모양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이제 시할머님을 구출해 제가 모시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순진했죠.
모든 일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기분 나쁜 정막이 온 집안에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나요. 한 걸음을 정막 속으로 내딛자 제 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바람에 저는 몸을 움츠리고 떨었어요. 자꾸만 소름이 돋았다고 할까요? 시할머님이 계신 방문 쪽으로 다가서는데 가까워질수록 정막은 무게를 더했어요. 평범한 날의 공기가 이렇게 무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직감했어요. 시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고요. 그리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죠. 시할머님이 괴로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스스로 생을 등지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는 바람에 그대로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한 5분 정도 기절해 있었나 잠깐 장을 보고 돌아오신 시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고 119에 신고도 해주셨네요. 그리고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저를 끌어안고서 본인이 잘못했다면서 시할머님을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다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네요.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은지라 시어머님의 품에서 그저 기절할 듯 울기만 했어요. 그 뒤로부터 장례식이 열릴 때까지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울다가의 반복이었죠. 처음엔 시어머님에 대한 원망도 컸으나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시는 듯한 발언에 대성통곡까지 하시니 그 마음도 점차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면서요. 시어머님도 저처럼 시할머님과의 이별을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상주인 시아버님 곁에서 내내 자리를 지키시면서 장례식의 대소사를 꼼꼼하게 챙기셨어요. 아이고, 그래, 네가 고생이 많았다.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밤낮없이 간호했다면서.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제가 부족해서 더 챙겨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네요. 너 같은 효녀가 세상에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는 말고 남은 가족들 잘 다독여서 살아야지. 네, 그렇게 할게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장례식에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시어머님이 끝까지 시할머님의 곁을 지키고 병수발을 들었다면서 치매 환자 병수발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자랑스레 떠들어댔어요. 마치 시어머님이 대단한 일이라도 한 양 말이에요. 아무리 시어머님이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계신다지만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건 괴롭더군요. 제가 시어머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분란을 일으킬 순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시할머님의 마지막 가는 길인데요.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시할머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님이 얼마간 고생한 것도 아주 없는 말도 아니고요. 시할머님의 온화하신 성격 덕분에 장례식장은 밤낮 가릴 거 없이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감사하게도 찾아주신 분들이 많아서 시할머님의 마지막이 외롭고 쓸쓸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장례가 끝나는 듯 했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장례식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쪽방에 매트를 깔고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워낙에 실신한 듯이 오열하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격리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쪽방에 누워서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다가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꿈에 시할머님이 나오셨어요. 아가, 며느라가, 밥이 너무 짜다. 짜서 먹을 수가 없어.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왜요? 무슨 일이세요? 밥이 왜요? 네? 꿈속의 시할머님은 밥이 짜다면서 냉수만 사발제로 벌컥벌컥 드시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가시는 길도 편히 가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질 못했어요. 한참을 울며 발을 동동 구르다 깨어났는데 그제서야 꿈에서는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시어머님이 시할머님의 국과 반찬에 소금을 퍼넣었다는 사실이요. 뭔가 불길한 기분을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고 장례식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이 시할머님의 영정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 저는 뒤에서 시어머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님이 손에 들고 계시던 것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세영아! 시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하시면서 방금 떨어뜨린 걸 황급히 치우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보고 말았죠. 그 물건의 정체를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소금통이었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지금 할머님 제사 음식에 소금을 뿌리신 거예요?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시더군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듣고 쫓아올까봐 그게 무서우신 모양이에요. 아니, 어머님이 싱거운 음식을 싫어하시니까 그렇지, 내가 뭐 혹여나 나쁜 짓을 할까 봐서 그러니? 생각 정리가 되셨는지 시어머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현장에서 들킨 주제에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굴다니요. 저는 잠시나마 시어머님의 행동을 용서하고 넘어가려 했던 스스로가 어이없었어요. 너무 화가 난 덕분에 잠시 슬픔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어머님,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세영아, 이건. 저는 시어머님의 더럽고 추잡한 변명 따위는 들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등을 돌려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목적지는 집이었어요. 제사 음식을 새로 해 올리고 아이패드를 챙기기 위해서였죠. 차에 오른 저는 차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시할머님의 마지막 장면이 담긴 녹화 파일을 열었어요. 소금이 잔뜩 들어간 밥을 억지로 떠먹이는 시어머님의 모습부터 재생이 되더군요. 눈물이 났어요. 지켜드리지 못한 게 죄송해서요. 꿈에서 본 시할머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화면 속 시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더니 외출 준비를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나갔다 올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금방 다녀올 테니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시어머님이 시할머님이 앉아 계신 침대맡에 무언가를 슬며시 내려놓더군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그러다 그 정체를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길고 축 늘어지는 그것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할머니가 스스로 생을 등지게 한 그 줄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연이어 받은 충격에 그대로 졸도할 뻔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로 했어요. 시할머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이제 저뿐이니까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을 겨우 달래고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펑펑 울면서 간단한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새벽이라 재료를 구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따뜻한 밥과 전, 나물, 국 정도만 겨우 구색을 갖출 수 있었네요. 시할머님이 생전에 제게 해주신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챙겼어요. 진작에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여드릴 걸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네요. 제사 음식을 주섬주섬 챙기고 다시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어요. 발인을 앞두고 잠을 설치신 건지 몇몇 어른들이 깨어 계시더라고요. 막내 아가, 어디 다녀오니? 네,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서요. 그래, 곧 발인이니까 그 전에 잠깐 눈이라도 붙이렴. 내내 고생했잖니. 그럴게요. 어머님은요? 저는 주위를 빠르게 훑어보며 물었어요. 들어올 때부터 찾았건만 시어머님이 자리에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러자 어른들께서도 그제야 시어머님이 안 계신 걸 알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글쎄,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있는 건 아닐까 모르겠네. 제일 고생했으니까 말이야. 아무렴, 제일 고생했지. 마지막까지 돌봐드린다고 말이야. 싱숭생숭하겠어. 저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으로 겨우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시할머님의 마지막 식사를 챙겨드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어르신들 몰래 집에서 가지고 온 통에 소금이 뿌려진 음식을 털어 담았어요. 그리고는 새로 해온 따뜻한 밥과 반찬을 털어놓았죠. 향을 피우고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할머님을 위해 절을 올렸어요. 제가 차린 마지막 밥상이에요. 이제 아침이면 먼 길 가셔야 할 텐데 배고프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렇게 20분 정도를 또 울다가 쪽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시어머님의, 아니, 그 여자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요. 저는 먼저 구석에서 잠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도 못할 짓을 하는 거니까요. 여보, 진이 아빠, 내가 정말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알죠? 이 일이 당신을 많이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를 많이 아껴준 할머님을 위해서라도 꼭 밝혀야겠어요. 그리곤 곁에 누워 꼭 안고 잠에 들었어요. 내일 벌어질 일들을 제정신으로 감당하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발인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여자는 가증스럽게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척을 하고 있더군요. 어려서 시집으로 오는 바람에 가장 오래 곁을 지켰다면서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들 고개만 끄덕이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이고, 그래. 네가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았다. 고생은요. 첫째 며느리 된 도리로 당연한 거죠. 더 잘 모시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서 죄송스러울 따름이네요. 내심 찔리는지 제 쪽을 힐끔 살피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실체를 까발리고 싶었지만 겨우겨우 참았어요. 시할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소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첫째 며느라가만한 효녀가 또 없어. 살아생전에 지시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어. 연세가 지긋하신 집안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왕래도 별로 없고 속사정 같은 건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저는 가방에 고이 모셔놓은 아이패드를 꼭 쥐었어요. 이 영상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요. 괜히 연로하신 분들께 보여드렸다가는 탈만 날 것 같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일어납시다. 봉긋하게 솟은 봉분을 보니 또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시할머님의 다정한 목소리도 손길도 느낄 수 없는 거구나. 새삼 실감을 했어요. 그렇게 각자 인사를 마치고 어르신들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뒤를 따르는 모양새가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걸어 내려가 주차되어 있던 장례식장 차량에 탑승하고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금세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여자가 제 쪽을 슬쩍 쳐다보고 있더군요. 여간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하긴 그럴 법도 하죠. 장례식장에서 제삿밥에 소금을 타다 걸렸으니까요. 제가 입이라도 뻥끗하면 온 집안이 뒤집힐 일이었죠. 그 여자도 그 사실을 알아서인지 자꾸만 저를 경계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겨우 그 정도로 끝내고 싶지 않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버스는 열심히 달려 어느새 장례식장에 주차를 했어요. 먼 곳에서 올라오신 먼 친척들은 하나둘 인사를 건네고 본인들의 차로 이동하셨고 이제 남은 건 생전 시할머님의 뜻에 따라 가까운 곳에 터를 잡은 가까운 가족들 뿐이었어요. 아버님, 여보, 저희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 됐어. 다들 피곤할 텐데 뭘 보여주니? 다음에 해라, 다음에. 아우, 쟤는 꼭 오늘 같은 날에. 그 여자는 올 것이 왔다고 느꼈는지 다급하게 제 입을 막으려고 들었어요. 아버님도 피곤하신지 표정에 살짝 짜증이 섞이셨고요. 그래, 오늘은 다들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꾸나. 저는 그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시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저는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서 말을 꺼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몰래 베이비캠을 설치한 걸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제야 남아있던 가족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그 여자는 심상찮은 제 태도를 보고 겁을 먹었는지 갑자기 급발진을 했고요. 왜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저는 그런 태도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이 나왔죠. 다른 가족들도 저희의 태도를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세영아, 너 어머님께 그게 무슨 태도야? 보여줄 게 뭐길래 그래?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그러면서도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심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미지 관리할 생각도 없으니 저를 다그치던 말던 사실 별 상관은 없었어요. 시할머님께서
생전에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그걸 견디다 못해 제게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셨죠. 당신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요. 역시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라 큰 소리를 냈어요. 물론 가장 놀란 건 그 여자였죠. 너 그게 무슨 개소리야! 거의 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스웠죠. 지금 저러는 게 자기가 캥기는 게 있다고 자백하는 꼴인 걸 왜 모를까요? 역시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비꼬듯이 대꾸했죠. 그쯤 되니까 사람들도 무언가 있는 것을 직감했어요. 뜸들이지 말고 빨리 보여줘 보렴.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아이패드를 꺼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제 새벽에 시할머님이 꿈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서럽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삿밥이 짜서 3일 내내 한 끼도 못 드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에 걸려 나가봤죠. 거기서 뭘 봤게요? 어머님이 제삿밥에 소금을 타는 모습이었어요. 너 이 미친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사람들이 놀라 그 여자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무슨 소리를? 증거 있어? 너 지금 증명할 수 있냐고? 아버님이 못 믿겠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증거요? 그럼요, 있고 말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할머님 밥에 소금을 넣는 거요. 얼마나 넣으셨다고 했죠? 5숟가락?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는 거의 눈이 뒤집혀 제게 쌍욕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도 아직은 그 여자 편인 것 같더군요. 제가 미쳐서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요. 저는 별 상관없다는 태도로 아이패드를 꺼냈어요. 이 영상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어제 새벽 제가 차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재생시켰죠. 어머님 입맛에 맞추느라 소금을 5숟가락이나 넣었으니까요. 이젠 입에 맞으시죠? 바당하셔도 소용없어요. 얼른 드세요. 얼른요. 제가 앞으로 평생 어머니 입맛에 맞는 요리 해드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 여자가 악마 같은 말을 내뱉는 게 그대로 재생되었어요. 충격을 받으신 아버님은 주차장에 주저앉으셨고 남편을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똑바로 보세요. 저라고 충격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은근히 저 여자 편 드셨죠? 이거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시라고요. 그런 다음에도 저 여자 편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느덧 영상은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저 못된 여자가 외출 준비를 하면서 시할머님께 끈을 던지고 가는 장면이요. 영상이 거기까지 재생되자 시아버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시할머님의 자식들이 동시에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뺨을 치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을 하면서요. 아버님과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차마 도와주지도 가세에서 함께 욕을 하지도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경찰서에 접수하겠노라고 말하고 그대로 돌아서서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워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남편이 저를 따라 뛰어왔어요. 여보, 나는 당신 편이야.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어. 저분, 그래도 내 어머니잖아.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아니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말을 쏟아내곤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 그렇지만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 알잖아. 할머님이 날 얼마나 당신 친손녀처럼 아껴주신지.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아. 알지. 당신이 틀린 일을 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지. 근데 지금 어머님을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아버지도 눈이 돌아가셨어. 이대로라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나라도 어머니를 챙겨야지. 그게 도리니까. 미안해.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오히려 죽을 죄를, 아니 죽어서도 다 못 갚을 죄를 지었지. 일단
진이 데리고 차에 가 있어. 나는 어머님 좀 챙기고 갈게. 충격을 많이 받은 듯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요. 저 멀리서 먼저 차에 가 있던 진이가 이쪽을 돌아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사단인가 하는 표정으로요. 여기까지가 며칠 전에 제게 일어난 일이에요. 경찰서에 접수를 해 놓았지만 실제로 수사가 들어갈지 방조죄로 처벌받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해요. 남겨진 가족들도 요 며칠 사이에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정했는지 그 여자와는 완전히 갈라서고 연락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자식들이 마지막 자식된 도리로 겨우 10평 남짓한 쪽방을 얻어주었다면서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남편 저와 세트로 묶여 그 여자에게 엄청 나쁜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러고도 남을 여자니까요. 이번 일로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거예요. 어찌됐든 가정에 폭탄을 던진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저일 테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 마음 편하게 가실 수만 있다면요. 저는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틈이 날 때마다 즐겁게 경청을 하고 있는 남성 애독자입니다. 제가 말주변은 좋아도 장문 솜씨는 영 별로인데 사연글을 잘 적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목소리 근사하신 성우분께서 잘 포장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어요. 한때 정말 친하게 잘 지냈던 대학 선배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광준이 형,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간 잘 지내시는지 제가 연락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네요. 드디어 결혼을 하신다고요? 그간 제가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무척 잘 지내신 모양입니다. 그래 임마, 나도 드디어 결혼이란 걸 하게 됐다. 전에 너 결혼식 때 우리가 잠깐 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아쉽게 얼굴만 비치고 금방 자리를 떠야 했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얼굴 보고 대화를 했던 건 거의 7년이 넘어가는 것 같네. 시간 참 빠르다. 내가 너랑 젊음을 무기 삼아 하루하루를 열정으로 불태우며 지냈던 20대 대학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불혹의 나이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 그때 저희 진짜 철이 없어 보일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놀면서 지냈었죠. 저는 가정을 꾸리고 사회인으로 찌들어 산 지 오래된 지금도 그때의 나날들을 가끔 그리워해요. 자유분방하지만 집안은 엄격했던 형은 시간이 지나도 결혼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건만 이렇게 결혼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광준이 형과 무척 친했고 죽이 잘 맞아서 대학 시절 당시에 모든 술자리마다 함께 다녔을 정도였어요. 대학 시절의 대부분이 광준이 형과 함께한 추억들이었네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그렇게 둘이 어울려 잘 지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광준이 형은 자기 본가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취직을 한 뒤에 눌러 살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치열하게 사느라 계속 바빴지요. 그러다 보니 도중에 몇 년간은 아예 연락조차 못하고 지낸 적도 있었어요. 제가 회사 업무 진행차 베트남에 2년 정도 머물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하고 광준이 형은 여러모로 더 엇갈렸었죠. 오랜만에 제대로 광준이 형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결혼 소식을 듣고 무척 기분이 즐거워졌습니다. 광준이 형이 설마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정착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신기했죠. 참고로 저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요. 이때 저희 집사람은 임신 중기였습니다. 광준이 형하고 자연스레 제 집사람 임신한 이야기도 주고받다 보니까 결혼 상대에 대한 궁금증으로 화제가 넘어갔어요. 저보고 무탈하게 잘 사는 게 여자를 잘 만난 것 같다면서 광준이 형이 덕담을 해주길래 저 역시 광준이 형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여자가 누구인지 그제서야 엄청 궁금해진 참이었거든요. 만난 지는 이제 반년이 좀 넘었는데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 워낙 나한테 너무 잘하고 착하고 사람 됨됨이가 좋아서 금방 결혼 생각이 들게 되었어.
나이는 나보다 6살 아래야. 6살 차이요? 조금만 더 차이 났으면 까딱 도둑놈 되실 뻔했어요. 장가를 늦게 가더니 그래도 나이 어리신 분을 잘 만났네요. 내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 나보다 6살 아래여봤자 이 정도는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지 뭐. 대화도 잘 통하고 내 또래처럼 잘 맞아. 그래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광준이 형, 제가 알기론 눈이 높으시잖아요. 집안은 또 엄청 보수적이시고요. 그래서 누구 만나기 힘들다고 결혼은 더욱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셨었는데. 결혼하시는 분은 성격이나 집안이 어떻길래 형이 결혼 허락을 다 받아냈어요. 집안이 꽉 막혀있기에 광준이 형은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대 때 저와 서울의 여기저기를 많이 쏘다녔습니다. 그 시절을 제가 다 알고 있었기에 새신랑 광준이 형은 난색을 표하면서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함부로 자기 결혼식장에서 떠들면 가만히 안 두겠다며 장난스럽게 경고를 해왔어요. 내가 지금 아주 참한 여자를 잘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굳이 내가 젊은 청춘을 아낌없이 즐겼다는 이야기를 네가 떠들고 다닐 이유가 없지. 나를 위한다면 너 진짜 결혼식장에 와서 입도 뻥끗하지 마라. 우리 새 신부님께서 얼마나 참하고 청순가련한 스타일인지 몰라. 내가 활발하게 놀았다고 하면 나한테 엄청 놀랄 게 분명해. 뭐 형이 물란하게 놀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쏘다니는 걸 좋아했을 뿐인데 그런 것마저도 결혼하실 분에게는 놀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형, 엄청 보수적인 분하고 결혼하시나 봐요. 형네 집안에서 허락을 해주실 만했네요. 참한 여자를 솔직히 마다할 남자는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러신 분이 형을 만나기 전까지 시집도 안 가고 혼자였을까요? 두 분이 운명인가 봅니다. 그게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다 그래. 집안 신경 쓰느라 연애나 결혼이나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왔다더라. 남자도 상대방이 하도 만나달라고 간청을 해서 2번 정도만 만나봤던 게 전부래. 발랑 까진 건 절대 사양하시는 우리 부모님께서 슬슬 내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속으로 염려를 하고 계셨는데 이런 참한 효녀라면 환영한다면서 단박에 허락해 주셨지. 네 말 맞다나 우리가 운명인가 보다. 결혼해서 한번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아보려고. 너 임마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결혼식 직접 와서 꼭 축하해주기다. 당연하죠. 그날 어떤 일이 있어도 형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려요. 청첩장도 너무 기대됩니다. 광준이 형은 저에게 직접 만나서 청첩장을 건네주고 싶어 했지만 여건상 만나기가 어려웠죠. 광준이 형은 결혼식이 잡히자 일을 더 미리 열심히 처리하기 바빴고 저 역시도 그때 회사에서 급한 업무가 생겨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격식 차리고 그런 게 필요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저는 우편으로 청첩장을 받아보았습니다. 모바일로 제작된 청첩장도 있다고 하길래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면서 저에게는 그럴 수 없다며 부득불 실물 청첩장을 보내온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그것을 같이 펼쳐보았습니다. 어머, 이분은 당신하고 절친한 그 대학 선배잖아? 우리 결혼식 때도 와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뵙지 못했고 당신만 봤었지. 근데 아주 잠깐이지만 직접 우리 결혼식 때 와줘서는 축의금을 50만 원이나 하고 가주셔서 나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았어. 액수보다도 본인이 그 바쁘신 와중에 직접 발걸음을 해주고자 했던 그 노력이나 성의가 감동적이더라. 고마우신 분이니까 당신도 이번에 가서 축하 잘해주고 왔으면 해. 그럼 당연하지. 그런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강준이 형이 결혼을 한다니 나는 청첩장을 직접 보고 있는데도 반쯤은 실감이 안 나네. 이 형만은 이상하게 끝까지 결혼을 안 할 것 같았거든?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웃고 있는 사진인데 광준이 형은 그래도 살짝 고개가 앞쪽으로 돌려져서 얼굴이 잘 보이지만 신부 쪽은 얼굴이 똑바로 안 보이네. 아쉽다. 그래도 이렇게 옆모습만 봐도 단아한 미인이라는 게 느껴져. 광준이 형이 아주 복이 많은 남자였네. 요즘 이런 거 다 포토샵인 거 몰라? 물론 본판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니까. 미인이라는 점은 나도 동의해. 당신, 그래서 이 대학 선배가 부러워? 미인을 얻어서? 임신하고 난 이후로 왜 사소한 것에서 예민하게 굴어? 내 눈에는 우리 여왕님이 최고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진심으로 이분이 미인이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런 인상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 청순한 듯하면서 오묘하게 새침한 인상 있잖아. 옆모습뿐이라지만 이런 인상이라는 게 느껴져. 이런 인상을 싫어하는 남자도 다 있어?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네. 근데 당신이 특별히 이런 인상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야? 당신이 외모를 두고 그런 평을 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직장 후배의 지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지인은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 도중이었죠. 그런 와중에 어떤 여성과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무조건 그 지인이 잘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만남을 가진 여성이 그 지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만남의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심지어 그 지인에게 먼저 접근했던 쪽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어느 날 경찰서에 달려가서 자기가 그 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지인은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어리석은 잘못으로 게다가 억울함이 휘말린 채 자기 가정을 이룰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을 질질 끌기보다는 얼른 정리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게 낫다고 본 것이었죠. 그래서 억울해서 미치겠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 형제에게 돈을 벌려 도움을 청했고 여성에게 합의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상대 여성에게 합의로 이래저래 들어간 돈이 1000만 원 정도였을 거야. 1000만 원? 세상에 미쳤다 미쳤어. 남자가 무조건 애초에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꽃뱀한테 당한 거잖아. 억울해서 그 후로 잠도 안 왔겠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작정하고 꽃뱀짓을 한 여성에게 당한 게 억울해서 미치겠다면서 직장 후배한테 그 지인이 하소연을 하던 와중에 사진을 보여줬었어. 생긴 것만 보면 수더분하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절대 악랄한 수법으로 사람 뒤통수 칠 얼굴은 아니라서 더욱 방심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직장 후배한테 당부를 했던 거지. 이렇게 생긴 인상은 피하는 게 좋다면서 말이야. 남자가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이용하는 게 지능적이라면서 이런 수법에 절대 당하지 말라며 그 꽃뱀 여성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나도 직장 후배를 통해서 언뜻 그 사진을 봤었어. 제대로 볼 생각이 없었기에 슬쩍 본 게 다였지만 애석하게도 광준이 형이 결혼한다는 분하고 인상이 정말 비슷한 것 같아.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더 비슷하게 느껴지네. 저도 모르게 그런 감상을 뱉고 말았는데 불길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집사람이 제 팔을 찰싹 한 대 때리더군요. 그거 한 대 맞고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괜히 그런 말을 해서 광준이 형의 결혼에 부정탈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원래 결혼 같은 대소사를 앞두면 뭐든 주의해야 하는 법이었으니까요. 주둥이 잘 닫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딱 이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앞불싸 제가 엄청난 기억을 떠올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때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큰맘 먹고 차를 새로 하나 뽑은 후였어요. 차종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2차종의 차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가입을 해서 참여를 했죠. 그랬더니 회원들이 만남을 갖는 소위 정모라는 것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차 끌고 현장에 처음 나가봤던 제가 깜짝 놀랐죠.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회원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저보다 1살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2년이나 같이 고등학교를 다닌 셈이었지요. 이게 신기해서 서로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 제법 친분을 쌓으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서로 호형호재를 하게 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원 형이 저에게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차마 못 털어놓겠고 그렇다고 먼 사람들에게 털어놓자니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 이야기를 대뜸 할 수도 없고 인터넷에 올리자니 창피하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자니 속이 답답하고 네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상대가 없다. 대체 무슨 이야기이길래 그러시는데요, 형? 만나는 여자 있다고 저번에 그러시지 않았어요? 휴대폰에 우리 윤이라고 저장한 거 봤었어요. 혹시 연애 상담이에요? 연애는 개뿔이. 우리 윤희가 알고 보니 꽃뱀이었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회원 형은 집안에 시골 땅이 있어서 당장 수중에 큰 돈은 없어도 물려받을 재산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가 만면에 흐르던 사람이었는데 초췌해하고 근심이 깊어 보였던 게 꽃뱀 물려서였다니. 저는 들어줄 테니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꽃뱀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시작은 이 회원형이 친하진 않지만 안면 정도는 있었던 어느 동생이었다고는 해요. 그 동생이 당시에 인기 많았던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웬 여자애를 알게 된 거예요. 온라인 게임 상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나누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여자와 알게 된 거죠. 몇 주간 게임에서 만나며 친분들 다졌는데 그 여자 쪽에서 먼저 밖에서 직접 만나보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난 뒤에도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몇 번 그랬다네요. 5번쯤 만났을 적에 그 여자가 우리 이제 특별한 사이지? 라고 하면서 들러붙었습니다. 그 동생은 당연히 사귀게 된 걸로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그건 그 여자가 놓은 덫이었어요. 얼마 후 데이트가 끝난 뒤에 그 여자는 경찰서로 향했고 그 동생을 신고했습니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나는 다혈질이라서 그런가 이상하게 가끔 정의감이 타올라서 욱할 때가 있거든. 우연히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마주친 그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소문이 잘못 날까 두려워서 얼떨결에 합의금을 뜯기고 말았다는 대목에서 분노하고 말았어. 남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합의금을 뜯고 다녔는지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명품 가방도 많았다 그러더라. 그 동생을 설득해서 그 여자의 연락처를 받아냈고 이를 바로잡아서 그 동생의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려고 했었어. 설마 그랬다가 형마저 그 여자에게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에휴, 애석하게도 바로 그렇게 됐지. 나도 지금 생각하면 뭐에 홀린 기분이야. 그 여자는 나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어. 자기는 절대 꽃뱀 아니고 그 동생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뿐이니까 내가 자기를 믿어줘야 한다고 하더라. 그 여자의 2차 작업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오히려 그 동생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과를 다니고 싶은 거 주변 시선 의식해서 참고 있는 거라고 했죠. 가지고 있는 명품도 죄다 짝퉁이고 어디 가서 기죽기 싫어서 짝퉁이라도 구입하는 거라며 회원형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실상은 돈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가족들한테 다 뜯겼어요. 제 주변에는요, 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만 널렸어요. 그런데 제가 거머리 같은 꽃뱀 취급을 받으니까 죽고만 싶네요. 혀 깨물고 죽을까도 싶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혀를 깨물어도 사람은 안 죽는다네요. 다른 방법은 무서운데 저 어쩌면 좋을까요? 그 여자가 절절하게 호소를 했고 회원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꽃뱀으로 몰아붙이고 그 동생의 돈을 돌려달라며 욕을 한 것도 사과를 한 채 회원형은 돌아섰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그 여자는 무척 급한 일이라고 하면서 회원형에게 연락을 해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회원형은 그 돈을 빌려주었고 즉시 후회를 했습니다. 뭘 믿고 돈을 빌려줬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의외로 그 여자는 갚기로 한 기한보다 이르게 돈을 갚았어요. 집에서 사채도 쓰고 난리도 아닌데 다달이 현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한데 100만 원 빌려주셔서 지난달은 간신히 넘겼어요. 감사해요. 고마워하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며 회원형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보고 오해를 한 거였구나. 그 후로는 믿음이 생긴 거였죠. 그 여자는 얼마 후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기한 내에 갚았어요.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돈을 갚으면서 그 여자는 회원형에게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 다른 것 같아서 연애 감정이 생겼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몇 주 뒤 그 여자는 정말 급한 일을 하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회원형은 고민 않고 빌려주었죠. 그런데 기한이 되어서도 갚지 않아서 몇 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제 갚을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어느 날 회원형에게 숙박업소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날따라 유혹적이었다네요.
그러더니 다음 날에 그 여자는 경찰서에 가서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진술을 하며 회원형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서야 감이 오더라. 내 3천만 원 안 갚고 나한테 합의금 뜯어내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절대 그렇게 해줄 생각 없었고 무고죄로 그 여자를 끝장내려고 했어. 근데 문제는 평판이었지. 너도 알겠지만 내가 집에서 차려준 학원을 운영 중이잖아. 그 악랄한 꽃뱀년이 그러더라. 자기는 잃을 것 없지만 나는 잃을 것 투성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소문 잘못 나서 학원 망하는 꼴 보고 싶냐고. 그 소리 듣고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합의금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거야. 듣기만 해도 속이 갑갑해지더라고요. 회원형은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고 수치스러워서 미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고 회원형이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대면한 일이 있다고 하길래 저도 함께 그 자리에 자진해서 나갔어요. 장소는 다른 아닌 경찰서였죠. 사건을 매듭짓고 나서 두 사람이 나오길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가 그 여자를 쏘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나오자마자 통화 중이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자기가 예전에 어떤 남자한테 작업공사 치다가 부주의하게 임신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짜증이 났던 일화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꽃뱀집 타다가 임신까지 했었고 망설임 없이 뱃속의 생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통화를 끝낸 그 여자를 향해 제가 일침을 날렸죠. 양심적으로 그렇게 악랄한 거짓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그러다 천벌받고 피눈물 흘릴 겁니다. 이건 또 뭐야? 별 가짜는 게 등장해서 저주를 날리네? 당한 놈들이 바보 천치에다가 머저리인 거야. 탓하려면 그놈들을 탓해. 그러면서 그 여자는 회원형을 보며 비웃었고 제가 주먹을 불끈 쥐자 심지어는 제 발치에 침을 퇴 뱉기까지 했습니다. 깔깔 웃으면서 돌아선 그 여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욕을 날리면서 간 것이었죠. 인성 수준 한번 더럽더군요. 전의를 상실하고 기가 죽은 회원형을 제가 열심히 달랬었네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경험을 예전에 한 바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꽃뱀하고 직장 후배의 지인이 겪은 꽃뱀의 사진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필 이런 회상을 광준이 형의 청첩장을 보고 난 뒤에 한 거여서 더욱 불길했죠. 저는 에이 설마 아닐 거야 하고 생각하며 불길함을 잠재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광준이 형의 결혼식 참석을 코앞에 두고 저는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준이 형이 무척 곤란한 음성으로 그러더라고요. 사회를 보기로 한 자기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서 세상에 어쩜 좋나요? 라는 말만 하고 있던 저는 광준의 형의 다음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요? 제가요? 저에게 형 결혼식 사회를 보라는 말이에요? 형, 제가 어떻게 그래요? 너 임마, 네가 거의 결혼식 사회를 벌써 몇 번이나 봤다는 걸 설마 내가 모를까 봐서? 결혼식 사회 의뢰도 들어왔었다지. 임기응변도 원체 좋은 너라면 분명히 잘해줄 것 같다. 내가 지금 마땅히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제가 결혼식 사회자를 어쩌다 보니 꽤 해보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하라고 하시면 제가 뭔 수로 그걸 해내겠어요. 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서 축하해드릴 생각밖에 없었다고요. 야, 네가 날 모르냐? 나 한다면 하는 씀씀이야. 네가 사회 맡아주면 내가 제대로 보답하마. 섭섭하지 않도록 통 크게 쏠게. 고작 이틀 뒤가 결혼식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할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통 크게 쏜다는 광준이 형의 호언 장담에 제가 눈이 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솔깃하더라고요. 집사람에게 의견을 구했더니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제안을 받았으면 통 큰 보답이나 받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은 그 시기에 배가 자꾸 뭉친다고 하면서 힘들어했기에 차마 같이 데려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응원을 해주는 집사람을 향해 사회 잘 보고 돌아와서 한우 소고기 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광준이 형은 분명히 제대로 보답을 해줄 위인이었으니까요. 제가 사회자 역할을 수락하자 광준이 형은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안심하는 투로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벌써 보람되었죠. 대망의 결혼식 당일, 저는 기세 좋게 출발할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침 새벽부터 집사람이 팔다리가 저리고 속이 안 좋다고 끙끙 앓는 바람에 제가 곁을 한참 지켜주다가 상태 안정된 걸 보고 나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유롭게 일찍 출발하려다가 조금 늦어진 것 뿐이니까 정시 출발이나 다름없지. 도착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건만 이게 웬일인가요? 주말이라서 차량이 많은 것부터 살짝 불안했는데 연달아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터널 부근에서 자꾸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도로가 꽁꽁 묶였습니다. 제 속이 바짝 타들어갔죠. 다른 하객들보다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사회자 당사자가 지각을 하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속도로 위에서 광준이 형과 그 사촌 동생분하고 메시지를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공유하면서 제가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가늠했죠. 해당 지역의 톨게이트에 드디어 이르렀을 때 광준이 형의 사촌 동생분이 저한테 그렇다면 간신히 결혼식에 안 늦을 것 같다고 내다봐줬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하는 소리니까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진짜 딱 맞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아주 간발의 차로 지각을 면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광준이 형부터 끌어안았어요. 어찌나 반갑던지요. 와줬구나! 야, 고맙다 임마. 네가 내 은인이다. 간밤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결혼하는 날이라고 자랑하면서 외할아버지께 말씀을 다 드렸지. 사회자가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바뀌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 그랬더니 꿈에서 외할아버지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광준아, 그건 너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 그런 꿈을 꿔서 그런가? 지금 너를 보니까 내가 엄청 든든한 기분이야. 정말이에요? 우와,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제가 더 잘해야겠네요. 광준이 형, 저만 믿으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과제 발표 날 새벽까지 술 퍼먹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강의실 달려가고 그랬음에도 항상 발표는 잘했던 거 아시죠? 저 발표왕이었잖아요. 알지. 그래서 내가 고민 없이 너한테 사회자 부탁한 거잖아. 대학 때 함께 과제를 할 때면 내가 네 덕을 많이 봤었다. 네가 내 학점을 지켜줬었지. 오늘도 그 옛날 그 시절처럼 멋진 모습 보여주길 부탁한다. 약간은 급한 상황이었음에도 광준이 형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 가슴이 왠지 뭉클해졌어요. 광준이 형이 대학 다닐 때도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에도 저에게 먹을 걸 많이 사줬었거든요. 덕분에 제가 그 당시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배 한 번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잊고 살았건만 새삼 광준이 형에게 고맙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식장으로 들어가던 와중에 광준이 형의 부모님과도 잠깐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제 팔을 쓸어주시며 인자한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엄청 오랜만에 보네. 그간 잘 지냈지? 이렇게 선뜻 우리 아들 결혼식에 사회로 나서준다고 해서 어찌나 고마운지.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신수가 훤하네. 우리 아들한테 내가 들어보니까 곧 애가 태어난다면서 우리 아들도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게 폈으면 좋겠고 아이도 생겼으면 좋겠네. 걱정 마세요. 광준이 형은 저보다도 결혼 생활을 훨씬 잘할 거예요. 두 분께서는 저를 보자 광준이의 형의 대학 시절이 생각난다고도 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자유분방했던 광준이 형은 집에서 오는 연락도 잘 안 받기에 일쑤였는데요. 어느 때는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신 광준이 형의 부모님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신 적이 있었어요. 자취방으로 당도하셨을 때 마침 외출하고 없던 방주인 대신 잠깐 들러서 씻고 나가려던 제가 있었죠. 저는 광준이 형과 친한 학교 후배임을 밝히고 두 분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왠지 저와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점점 안심이 된다는 얼굴을 하셨더랬죠. 그러시더니 그 이후로는 종종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도 했었어요. 광준이 형이 연락이 안 될 때마다 저에게 대신 안부를 물어보셨고요. 돌아보니 다 추억이었죠. 새삼 소중한 인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회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조금 느꼈어요. 적당한 소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신랑 측에 비해서 신부 측은 하객석이 유난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우연히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품 안에서 볼펜을 꺼내다가 그걸 멀리 떨어뜨리는 바람에 얼른 주우려고 움직였는데 마침 신부 측 하객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부의 또래로 보이는 여자 몇 명이 지루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요, 지급은 식이 다 끝나고 나서 현금으로 받는 거 맞죠? 그런데 저희는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제가 하객 알바를 여러 번 다녀봤지만 따로 모여서 돈 받는 방식은 처음이라서 좀 헷갈리네요. 하객 알바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럼 이 무리의 사람들이 전부 신부의 진짜 지인들이 아니라 알바로 돈 주고 고용된 알바라는 것이었는데 진짜 지인들은 없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레 몸을 옮겨 다시 사회자석으로 가던 와중이었어요. 이번에는 신부 측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언뜻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신부의 사촌 언니였던 것 같더군요. 야, 대단하네. 우리 지훈이가 결국 이렇게 과거 청산을 싹 하는구나. 새 출발하면 깨끗하게 하나, 오빠. 우리 집안에서 지훈이가 진짜 최고로 화려한 팔자 같지 않아? 행보가 매번 엄청난 것 같아. 보면 볼수록 놀라워. 저런 철면피는 어쩌다가 나왔을까? 왠지 흘려듣기 어려운 발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당황했던지 모릅니다. 괜히 결혼식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버린 것 같아서 스스로를 원망하며 얼른 정신을 다잡았죠. 광준이 형의 결혼식을 제가 정신 빼놓고 있다가 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상념을 뒤로 날린 채 저는 정확한 발음으로 사회를 보기 시작했죠. 저의 진행에 맞춰서 광준이 형이 늠름한 모습으로 신랑 입장을 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단연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신부 입장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모든 하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런 축하를 받으며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하였어요. 저는 자기 부친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오늘의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정확히 바라본 순간 별안간 머릿속에 전구가 번뜩 켜졌어요. 결혼식이라서 머리를 저렇게 하고 화장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내가 정확히 저런 인상을 과거에 분명히 봤었잖아. 그 인상과 동일 인물 아닌가? 잠깐만. 이제 보니까 신부 이름이 성지윤이었어. 윤이라는 끝자를 애칭으로 윤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추론으로 소스라치고 있을 때 살짝 시선을 아래로 두며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던 신부가 고개를 똑바로 위로 들면서 은은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신랑에게로 가까워지고 있는 신부의 발걸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설레고 벅찬 얼굴을 한 신랑 광준이 형의 얼굴. 이것을 차례대로 멍하니 쳐다본 제가 손으로 마이크를 꽉 잡은 채 외치고 말았습니다. 잠시만요! 이 결혼 지금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축하로 들떠있던 예식장이 벼랑간 찬물을 맞은 듯 분위기가 싸하게 식었어요. 왜냐하면 모두의 이목이 저에게 쏠렸는데 제가 무척 심각하고도 분노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걸음을 멈춘 신부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째려봤는데요. 그 눈빛을 받으니까 더더욱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신부는 제가 아는 그 꽃뱀이 맞았습니다. 제가 의기양양하게 입가에 미소를 걸자 이윽고 신부의 눈빛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썰미 한번 좋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에 제가 구면의 인물임을 알아본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당황한 광준이 형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이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사고를 치고 그래? 난 이런 이벤트는 사양이니까 얼른 수습해. 형, 정말 죄송하게도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대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광준이 형, 새 신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정말로 참한 여자이던가요? 보수적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만한 인물이 맞던가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광준이 형이 몹시 난처해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사회자를 섭외하는 바람에 결혼식을 망치게 됐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하객들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젓고 있었고 양가 어른들의 표정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광준이 형의 아버님께서 화를 내시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가 당신을 만류하는 손짓을 보고서는 멈칫하셨어요.
그 손짓의 주인공은 광준이 형이었죠. 그 찰나의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생각 없이 사고를 칠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잠깐만. 너 혹시 우리 지훈이를 개인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식을 중단시킨 거야? 아니에요, 오빠. 저는 저 사람 몰라요. 우리의 결혼식을 이따위로 망쳐놓다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 얘기 들을 게 뭐 있어요. 정신병자 같으니까 당장 쫓아내는 게 맞죠. 지훈이 너는 잠깐 빠져있어. 내가 사회자 대타를 부탁한 저 동생은 내가 최고로 아끼는 대학 후배야. 내 인생에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니까 지금 너는 끼어들지 마. 오빠 미쳤어요? 왜 오빠까지 결혼식을 망쳐놓으려고 들어요? 속상해. 정신병자 때문에 이게 웬 개망신이야. 신부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광준이 형은 굴하지 않았고 이제 하객들 모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 미치겠다는 표정들이 되어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끌고 나가려는 기세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손에 힘을 주어 마이크를 잡은 채로 외쳤습니다. 신부 측에서 나서는 걸 보니까 신부의 진면목을 알기라도 하나 봐요. 역시 다 한통속이었군요. 광준이 형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속이고 물란하다 못해서 사람 뒤통수를 후려대며 악랄하게 살아온 여자를 시집 보내려 하셨어요? 에이, 그렇게는 안 되죠. 광준이 형이 얼마나 눈이 높고 그 집안이 얼마나 깐깐한데 염치도 없이 꽃뱀을 들이밀었어요. 양심은 있어야죠. 그러자 예식장에는 헉 하면서 놀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일제히 들려왔습니다. 꽃뱀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튀어나간 순간이었어요. 저를 잡아 끌고 나가려고 바로 앞까지 다가온 신부 측 가족들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식장을 둘러보더군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뇌하는 표정들이었네요. 이야기의 당사자인 신부는 가지런히 들고 있던 웨딩 부케를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망연자실했더군요. 광준이 형은 혼비백산한 채로 저에게 물어왔어요. 뭐라고?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꽃뱀? 지훈이가 나하고 결혼하는 바로 이 여자가 꽃뱀이라고? 너 그거 확실하게 알고 하는 소리 맞아? 정말인 거야? 맞아요, 광준이 형. 저는 지금 아주 확실하게 알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지인들이 직접 당했거든요. 작정하고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논 뒤에 당했다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며 이런 생활을 하다가 임신까지 했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뱃속에 생명을 줘버렸고 그런 주제에 뻔뻔하게 철면피처럼 굴면서 당한 놈들이 바보 천치 아니냐며 조롱했고 더럽게 살지 말라고 일침을 날린 저에게 손가락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던 제가 아는 그 악질적인 꽃뱀이 저 여자가 맞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며 손가락을 뻗어 신부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거기까지 보신 광준이 형의 어머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신부의 앞으로 가서 엄청난 기싸대기를 날리셨습니다. 예식장에는 놀란 비명들이 터져나왔죠. 그건 광준이 형의 어머님께서 기싸대기를 날리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터뜨린 폭로에 뒤늦게 놀란 반응들을 한 것이었죠.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아름다운 신부는 중심을 잃고 이미 넘어진 뒤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그 부친께서 경악을 하시며 눈을 부릅떴다가 무시무시한 광준이 형의 어머님을 정면으로 마주하시고는 금세 눈을 내리까셨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어머님의 표정이 무서웠어요. 이 미친 년놈들이, 이 개잡것들이 감히 우리 아들을 기만하고 우리 집안을 능멸하려고 들었어?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개벽다기 같아서 안 그래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런 추잡하고 더럽고 역겨운 과거를 달고 있었단 말이야?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 말만 믿고 이러시는 거 너무 성급하신 거예요.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죽고 싶어? 너 방금 네 입으로 오해라고 했니? 만약에 오해가 아닌 걸로 밝혀지면 내가 네 멱을 따버려도 될까? 너 목숨 걸고서 그 오해라는 말을 지킬 수 있어? 네? 목숨이요? 어머님, 갑자기 말씀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어쨌거나 이건 다 오해예요. 이미 결혼식은 망쳐진 것 같지만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우선은 정리하고 나서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으면 해요. 눈매 착하게 뜨고 호소하면서도 배짱 부리며 나를 어머님이라고 또 부르는 걸 보니 너 진짜 만만치 않은 여자 맞구나. 우리 아들과 절친한 대학 후배가 대체 무슨 오해가 있어야 너를 꽃뱀이라고 부를까?
네가 꽃뱀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 넌 아직도 오해라고 주장을 참이냐? 광준이 형의 어머님께서는 살짝 이를 갈며 말씀하셨고 점점 짙어지는 엄청난 카리스마에 결국 신부는 굴복하고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신부의 양친을 비롯한 가족들은 광준이 형에게 다가가 다 지난 일이다라면서 호소를 해댔어요. 광준이 형은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을 뿐이었고요. 하객들은 곧 신랑 측 가족들이 호출한 예식장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황당했던 게 신부 측 하객 몇 명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중얼중얼거리다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는 점이었죠. 와, 이 결혼 뭐야? 살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광경은 또 처음 보네. 저기요! 그래도 알바비는 주는 거 맞죠? 하객 알바 비용이요.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합하는 시간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인 거예요? 신부 측에서 누가 속 시원히 빨리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신부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 마냥 금세 붉어졌습니다. 광준이 형의 어머님께 맞은 뺨까지 더해져서 얼굴이 아주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네요. 신랑 측 하객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과거는 화려한 데다가 하객들까지 돈 주고 알바로 고용하다니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면서 신부 측을 비난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시장통처럼 변한 가운데 신부는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바닥에 엎어진 채로 광준이 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오빠! 나 진짜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속상해요. 나는 그냥 오빠를 위하는 이 시대 최고의 현모양처가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꿈에 그리던 결혼식 날 왜 이딴 봉변을 당해야 하는지 나요. 미친 듯이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네가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지금 이딴 봉변을 당하는 일도 없었겠지. 네 자신을 탓해야지 뭐가 대체 억울하다는 거야? 이런 엄청난 운명 같은 우연으로 네 정체가 까발려졌으니 아무래도 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척 많았던 모양이네. 그 사람들의 원한이 모여서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나 보다, 지훈아. 더 이상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내 인생에서 부디 흔적도 없이 사라져줘라.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곳만 그리면서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오빠 가지 마요. 날 이렇게 두고 가면 안 돼요. 그럼 난 이제 앞으로 어떡하라고요. 신부가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광준이 형은 단호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눈짓을 보냈죠. 저는 알아듣고서 즉시 고개를 끄덕여준 뒤 광준이 형과 함께 출입구를 향했습니다. 뒤편에서 신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광준이 형의 사촌들이 내지르는 분노의 고함도 들려왔어요. 문 앞에서는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인가 싶어서 호기심에 몰려든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인파를 뚫고서 저는 광준이 형과 그곳을 빠져나온 뒤 예식장과 아주 가까운 국밥집으로 갔어요. 광준이 형은 넋이 나가서 멍한 얼굴이었고 제가 주문을 넣고 수저와 젓가락을 세팅하고 컵에 물을 따르고 소주가 먼저 나오자 광준이 형의 잔부터 채워주고 이렇게 했더니 광준이 형이 비로소 눈빛이 돌아와서는 피식 웃으며 소주잔을 비우더군요. 달지 않고 쓰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실감이 안 난다.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거기에 더 있다가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도망치듯 너하고 나와버렸네. 아직도 거기는 정리가 안 돼서 다들 언쟁 중이겠지. 누구보다 정숙하다 못해서 수줍어 보이기까지 했던 여자가 꽃뱀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과거를 지니고 있었다니. 그대로 결혼했으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진다. 야 임마, 너 진짜 고맙다. 내 인생의 은인이야. 네가 내 결혼식에 와준 것, 사회를 보는 바람에 모두한테 그 여자의 정체를 까발리고 외칠 수 있었던 것 전부 기적 같아. 만약에 형이 제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형의 불행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만 앞섰고 그래서 이것저것 잴 것 없이 그냥 내질러 버렸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꽃뱀의 정체를 까발린 것뿐이지만 형은 결혼 상대를 잃은 셈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믿었기 때문에 평생을 약속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속았는데 내가 어떻게 괜찮겠냐. 지금 하도 뒤통수가 얼얼해서 한동안 똑바로 누워서는 잠도 못 잘 것 같아. 옆으로 누워서 자야지.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친척들에겐 너무 창피하고 진짜 미칠 것 같다. 그래도 속아서 결혼하는 것보단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고 생각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와 말씀하셨던 게 이게 아닐까 싶어. 네가 나를 도와줄 걸 내다보신 거지. 제가 꽃뱀 신부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했을 때 광준이 형이 무조건적으로 저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 간밤에 외할아버지 꿈이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본능적으로 제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행각을 벌이는 중이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신을 안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건만 곱씹을수록 이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서 소주 2병을 같이 나눠 마시며 저희 두 사람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예식장은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진심이기는 했는지 신부 측 사람들은 전부 아쉽다, 분하다는 감상을 뱉으며 자리를 떴다고 하더군요. 광준이 형의 부모님을 비롯한 분들이 다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오셨어요. 그런 흠 따위 전혀 없는 신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고 축하했던 것이라면서 절대 꽃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은 완전히 파토가 났습니다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결혼식에 들어간 각종 비용, 신혼여행 위약금, 신혼집 혼수 등등 신랑 측에서 전부 모든 손해 청구를 신부 측에게 했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라며 고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준이 형의 부모님 결코 보통 분들은 아니신지라 손해비용을 결국 다 받아내셨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때 한몫을 받았네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으나 광준이 형이 나를 위해서 받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받고 말았고 그걸로 저희 집 사람의 산후조리를 아주 럭셔리하게 시켜줬네요. 나중에 들은 후문인데 결혼이 날아간 것에 상심한 꽃뱀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두문분출하면서 한동안 조용히 살다가 재벌은 남 못 주는지 어떤 남자에게 접근해서 또 악랄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된통 잘못 걸려서 오히려 무고죄로 본인이 당했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죠. 광준이 형은 그 이후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희한하게 연애는 꾸준히 하면서 사는 중이에요. 대학 시절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로 지내고 있답니다.